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매 주말마다 한 주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법률방송의 새 프로그램 로우 투데이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법조계의 굵직한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로우 인사이드와 우리 사회 곳곳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고발하는 로우 투데이 현장, 또 한 주일간 떠들썩했던 소식들을 담은 이슈 플러스까지 알찬 뉴스와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먼저 일명 법꾸라지라고 불렸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법정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를 외쳤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아주 난감하고 곤혹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청문회에서 평가를 받겠다며 검찰개혁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법조계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휴일인 어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간단하게 안경환 후보자 양력이나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네.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센타클라라대 로스쿨을 나온 학자 출신입니다. 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 네. 법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네. 한국헌법학회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 공감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로 비고시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로스쿨이면은 조국 민정수석의 스승이자 동료 교수이기도 했다는 소리네요. 그 안경환 후보자 주요 경력을 보니까 일관되는 키워드가 뭐 인권 이거인 것 같네요. 발탁 배경도 역시 인권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정원을 줄이는 등 인권위 기능을 축소하자 이 항의를 해서 당시 임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겨서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안 후보자는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청천을 향해 마음껏 거물을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시적인데 안 후보자 말대로 마음껏 건물을 펼칠 대명천지 그날이 어쨌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후보자가 할 일 크게 두 줄기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으니까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의 큰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총장 임명, 이것이 그 큰 두 가지 축입니다. 우선 공수처 관련해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시죠. 네. 요즘 들어와서는 아마도 사회 전체 분위기나 여러 가지 논의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지만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 설치 안 후보자 평소 소신이기도 한데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학자 시절부터 안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기는 했지만 역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검찰총장 인사는 좀 더 열어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당시의 학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려가면서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 주실 걸 믿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안 후보자 다른 의견이나 입장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안 후보자는 지난 4월에 공저를 냈습니다.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공수처 설치 외에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또 조정을 하고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이런 개혁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과 이른바 싱크로율이 100%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대검찰청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검 공안부와 반부패부 기능이 상당 부분 일선 검찰청에 주는 대신에 경찰의 수사 사건을 지휘하는 형사부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좀 무게를 실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경환의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의 교두보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학자 출신 한계에 갇혀서 검찰 출신들에게 잡혀 먹힐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네, 룸사롱 판사 논란 등 법원 얘기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최근 두 사람의 역할이라면 역할이 큰데 넥센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과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불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이 장본인인데 어제 관련 재판이 열렸죠?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네, 정정보도면은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된 건가요? 예,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넥슨코리아가 우 전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역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할 때 네.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리를 낮춘 대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사장 자리로 승진을 할 때 민정수석으로 있던 우 전 수석이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문제 삼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뭐를 근거로 이런 기사를 쓴 건가요? 일단 우 전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진 전 검사장이랑 김정주 넥슨 대표는 고교 때부터 또 절친이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나 우 전 수석의 처가는 김정주 대표와 별다른 연결 고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넥슨이 해당 부동산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1,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굳이 이런저런 편의를 봐줘가며 사들인 것 등을 보면 결국 진경준이 선배 우병우를 위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검찰이 그래서 수사를 했죠? 네, 당시엔 우 전 수석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과 논란들이 많이 불거질 때였습니다. 넥슨 땅 구입도 검찰이 수사를 하긴 했는데 뭐 결론은 아시다시피 혐의 없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검찰 수사의 발표입니다. 이 검찰 수사 발표를 토대로 그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5차 변론기일이 열린 겁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언론기관으로서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았다 이러면서 정정보도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뭐 어떤 입장이던가요? 일단 우 전 수석 측에선 정신적 피해의 증거라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한 다른 언론사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100쪽 정도가 됩니다. 많이 갖고 왔네요. 예. 재판부는 이 100쪽 되는 언론 기사를 재판부가 뭐 알아서 읽어보란 거냐,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봐라 이거냐 이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뭐 소송을 냈으니까 하긴 하지만 짜증난다 이렇게 읽히네요, 분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 측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문만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불기소 결정문만 제출을 했는데 수사 기록도 볼 필요가 있다. 수사 기록도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제대로 수사해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대충 덮은 건지 재판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재수사 등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예, 지난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정주 넥슨 대표가 해당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재판부는 우 전 수석 측에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주문을 했고 조선일보 쪽에는 의혹을 보도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밝히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실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이죠. 우병우 전 수석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 본격 재판이 내일 첫 번째 열리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서 안경환 후보자 이른바 3대 논란과 의혹 그리고 본인 해명 보도해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먼저 도장 위조 몰래 혼인신고, 이건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이건 지난 1975년 5살 연하 김모 씨와
김모 씨와의 결혼 얘기인데요. 네. 4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이 사귄 건 맞는데요. 네. 뭐 김 씨가 결혼하기는 조금 주저했나 봐요. 그래서 네. 김 씨의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몰래 면장님을 찾아가서 결혼 신고를 한 건데 뭐 결혼 신고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나랑 살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런데 또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상대 여성 김 씨가요. 네.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냈고요. 네. 재판부가 혼인 신고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뭐 아무리 40년 전 얘기라고 해도 명백한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그래도 명색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예, 뭐 이에 대해서는 뭐 안경환 후보자는 아주 납작 엎드리면서 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네. 뭐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 뭐 다만 뭐 해당 사건이 법무부 장관 수행에 뭐 흠결은 되지만 뭐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는 네. 형사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네. 뭐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흠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형사 문제가 되지 않아서라면서 네. 약간 말을 좀 흘렸습니다. 네. 뭐 당사자 여성에게는 뭐 죽을 죄를 짓긴 했지만 형사처벌 받지 않았으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긴 게 아니다. 따라서 네. 범죄자도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무부 장관 수행하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뭐 근데 궁금한 게 이 안경환 후보자 다른 논란 뭐 음주운전이나 뭐 성매매 옹호로 비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책이나 칼럼에서 미리 자수를 해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주 내밀한 도장 위조 뭐 혼인 신고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TV조선이라는 매체에서 오늘 단독 네. 보도로 전해진 내용인데요. 네, 네. 이 TV조선은 그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까지 입수를 해서 네. 뭐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판결문이요? 40년도 더 된 판결문을 그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 무효 소송 그러니까 민사 소송인데 이런 민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 저 안경환 후보자 의구심을 좀 나타낸 것 같아요 오늘. 예, 맞습니다. 뭐 관련 질의가 계속해서 네. 나왔는데 뭐 안 후보자는 뭐 저도 좀 당혹스러운 게 네. 그 판결문이 어떻게 보여지게 됐는지 뭐 네. 의문이다. 개인 사생활 관련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닌 후보자도 아닌 사람인데 네. 아니 어떻게 사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깥에 알려지고 네.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뭔가 냄새가 난다. 뭐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읽히네요. 네, 그렇죠. 뭐 관련해서 기자들이 네. 혹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네. 뭐 안 후보자는 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네. 마무리했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텐데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속마음이 뭐 은연중에 나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검찰 개혁 관련한 발언은 좀 더 뒤로 미루고 아들 고교 퇴학 취소 압력 이건 또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안경환 후보자가 좀 아들을 늦게 봤어요. 네.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뭐 국내 유명 사립고에 그 다니던 중인데요. 네네. 그때가 2014년입니다. 네. 그 당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같은 학년 여학생을 네. 기숙사 남자 기숙사 자신의 방에 몰래 네. 들였고 예. 뭐 강요에 의한 건 아닌데 네. 학교에서 좀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뭐 이 때문에 퇴학 처분을 받은 건데 네. 뭐 당시에 뭐 서울대 법대 교수의 또 네.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니까 탄원서 등을 내는 방법으로 아들의 퇴학을 취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압력 행사한 적 없다는 게 안경환 후보자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학교에서 네. 절차에 따라서 뭐 부모가 선도위원회에 출석을 하든지 네. 아니면 뭐 탄원서를 내든지 학교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는고요. 네. 그 자신은 면목이 없어서 학교에는 네. 못 가고 뭐 탄원서를 낸 거다. 뭐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고요. 네. 뭐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뭐 기자들에게는 당시 제출했던 탄원서까지 따로 공개를 하면서까지 뭐 압력 행사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러면 이렇게 억울하다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탄원서에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네, 총 A4지 4장 분량인데요. 총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장에는 뭐 해당 고등학교 선도위원회 선생님들께 뭐 네. 석장은 해당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뭐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세속의 기준으로 매우 늦은 나이인 50의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무거운 학칙을 위반해 아비로서 낯을 들기 어렵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고요. 네. 함께 연루된 이 여학생에 대해서도 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 뭐 이렇게 호소하기도 좀 했습니다. 네.
다른 논란들 좀 볼까요? 여성 비하와 성매매 옹호 이건 도대체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발언이 아니라 안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네. 책을 하나 출간했는데 제목이 남자란 무엇인가 네. 이런 내용인데 이 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뭐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네. 국어라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 예. 또 다음 내용은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가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자의 세계에는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네. 술과 여자는 분리할 수 없는 보완제다. 또 하나 더 소개드리자면 강간에 저항하는 여성은 강간을 당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강간에 저항하는 여성은 강간을 당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뭐 무슨 말인지 도통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언 수위가 센데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네, 뭐 앞서서도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달라. 네. 뭐 남자의 공격성을 지적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쓴 글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꼭 저런 비유와 표현을 썼어야 했는지 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후보자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죠. 네, 분명히 밝힌 건 청문회에서 뭐 제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네. 주시길 바란다. 뭐 정면 네. 돌파 의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는데 네. 뭐 자신은 법무부 정책위원장과 뭐 검찰 인사위원회, 뭐 감찰위원회에서 일한 경력 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업무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안경환 후보자 청문회 뭐 본인 말대로 어떤 총체적 평가가 내려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의 모토입니다. 상식과 원칙이라는 기준과 잣대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 이번 주는 교통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설치되고 있는 회전교차로가 로터리와 진입 기준이 달라 이 역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썬팅이라고 하죠. 차량 윈도우 틴팅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운전자는 규정을 안 지키고 경찰은 단속에 아예 손을 놓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윈도우 틴팅과 회전 교차로, 로투데이 현장이 찾아가 봤습니다. 둥근 교통섬을 끼고 차량이 돌면서 통과하는 도로. 정부가 이 회전 교차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터리와 진출입 등 주행 규칙이 거꾸로 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헛갈려하고 종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똑같이 생겼는데 운행 방법은 정반대인 로터리와 회전 교차로의 문제점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회전교차로입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들이 둥글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하는 차량을 왼쪽에 두고 서둘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속도를 줄여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자기 신호를 받은 것처럼 바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 횡단보도에 멈춰 서서 회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신호등만 없다 뿐이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과 회전교차로 진입 방법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바뀐 곳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빨간불에 그냥 가는 것처럼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어느 차량이 우선인지 혹시 선생님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우선이지. 저기는 기다려야 되고. 이른바 선입선출, 진입차 먼저라고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옛날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는 교통섬을 끼고 진입과 회전, 진출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운행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로터리의 경우 진입하려는 차가 우선이고 회전 차량은 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 로터리 중간중간에 있는 정지선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화면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교통섬을 끼고 돌고 있는데 교차로에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생긴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를 그때그때 운전자들이 알아서 구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바닥에 역삼각형 표식이나 양보, 회전 차량 우선이라는 표지가 있는 곳은 회전교차로. 이런 표지들이 없거나 교차로 안에 정지선 표지가 있는 곳은 로터리입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진입과 회전은 정반대인 두 교차로. 운전자들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타리랑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로타리죠. 이게 회전 로타리 로타리. 같은 예. 요 거늘목 신호만 없으면 눈치껏 가는 거예요. 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전국 주요 도로에 신호등이 사라지고 회전교차로가 들어선 곳은 모두 461곳. 올해도 23곳의 회전교차로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진입하기 전부터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이런 거를 표지판을 다 붙여놓습니다.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똑같이 생겼지만 주행 방법은 정반대인 두 교차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차량 유리를 어둡게 하는 이른바 썬팅. 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돼 있는 차들도 많은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도, 처벌도 사실상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안 지키면 다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차량 불법 썬팅 얘기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 대부분이 이른바 썬팅이라고 불리는 틴팅이 돼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SUV 차량도, 소형차도, 대형차도, 국산차도, 외제차도 차종과 크기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썬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서 사실 썬팅을 하면 상당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밖에서 실내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여서 썬팅은 꼭 필수로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짙은 썬팅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건지 들어오는 빛 자체를 차단하려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시커멓게 된 차량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유리창에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차량도 여럿 눈에 띕니다. 이른바 거울 썬팅이라 불리는 것인데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주차돼 있는 국회의원 차량부터 불법 썬팅을 한 차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짙은 썬팅은 차량 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야간 운전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른바 썬팅이 아주 짙게 된 차량입니다. 차 창문을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서 들여다봐도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보는 바깥은 어떨까? 직접 차를 타고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넘어간 서울 강남의 도로. 유리가 짙은 만큼 가시거리가 짧아져 좀 떨어져 있는 자동차와 사람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창문을 올리자 사이드미러로 보이던 사람이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주행 중이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썬팅이 짙지 않은 차와 비교해보면 선명도와 가시거리 확보에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낮에도 터널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 순간적으로 시야가 일시 깜깜해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늦게 알아차리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 앞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 70%, 옆유리는 투과율 40% 미만이면 불법 썬팅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운전자에게도 일선 시공업체에서도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금 정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또 많이들 하시는 게 15분. 아예 새까맣게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경찰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량이 네.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그 썬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운전자 대부분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불법 썬팅을 해주는 업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마음 놓고 아주 대놓고 불법 썬팅을 권유하는 실정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5%, 그러니까 자외선 지수 정도가 제일 좋은. 너무 티나게 예전에는 뭐 한 번씩 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고요. 네. 그래 따지면 뭐 안 걸리는 차들은 다 걸리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차량 부품 교체부터 썬팅까지 차량과 관련된 거의 모든 수정사항을 꼼꼼히 검사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공해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에 불법 부착물로 보고 인도 팅팅 필름을 시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처럼 햇볕이 센 곳도 자동차 썬팅률이 절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문화돼 사실상 모두 다 안 지키는 법이라면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도록 만들든지 뭔가 선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한 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인사. 그중에서도 대법관 후보 추천 등 법원 관련 소식들이었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소식,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의 탈세 위증 교사 재판과 검찰의 법무부 싹쓸이 인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로우 인사이드로 전해드립니다. 네, 김혜숙 법제처장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앞서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법조계 인사들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로인사이드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 인사 스타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혜숙 법제처장 취임식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 처장 양력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김혜숙 법제처장 만 50세고요. 네. 1967년 경북 포항 출생입니다. 네. 포항여고를 졸업해서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31회를 합격했고요. 사법연수원 21개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부산지방인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뭐 이런저런 경력이 있는데 조국, 안경환, 김혜숙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이제 문 대통령이 네.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네. 김 처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무작정 이제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가서 인권 노동 변호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이후에도 계속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걸 보면요. 1990년 부산 경남에서 노동사건은 M 변호사가 도맡고 있었다. 정의감에 충만해 있던 예비 법조인들에게 그는 훌륭한 역할 모델이었다.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불쑥 찾아간 나를 흔쾌히 맞아주었다.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M은 문재인 당시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를 지칭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이제 함께 인권 변호사 그 길을 걷다가 이번에 이제 법제처장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오늘 취임사에서도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취임사를 보니까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던데 좀 읽어드리면은. 제가 변호사를 막 시작한 때 일입니다. 우연히 변호사회의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녀가 사망하면 변호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미혼의 딸이 사망한 경우와 출가한 딸이 사망한 경우에 위로금 액수가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민법상으로도 출가한 딸의 상속분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개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회의 규정은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규정이었지만 개정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김혜숙 처장 취임사 중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김혜숙의 법제처가 갈 방향과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경환 법무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나요? 일단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호 부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문 대통령과는 2004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할 당시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탄핵 사건 대리인을 맡은 바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 후보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안경환 당시 법대 교수가 문재인 그 당시 저 변호사가 이리저리 도움들을 구했는데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주변에 없으면 제가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이제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뭐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법무부와 검찰, 법제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와 검찰, 법제처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이 집 식구들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무리를 일으키는 게 취미도 아니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아들 전재용 씨 얘기인데요. 전재용 씨에 대한 탈세 위증 교사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전재용 씨 탈세 위증 교사 재판 어떤 내용인가요? 예,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재용 씨가 이제 경기도 오산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 28필지, 그러니까 약 2만 3천 제곱미터로 8,000평 가까운 땅을 한 기업체 대표에게 팔았는데요. 거래 과정에서 이제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595억 원의 땅을 팔고는 455억 원에 팔았다고 세무서에 이제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595억 원이요? 네. 엄청난데 애초 이 오산 땅은 무슨 돈으로 샀는지도 궁금한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일단 전 씨는 다운 계약서만 작성한 게 아니고요. 다운 계약서 금액 455억 원 가운데 120억 원은 해당 토지에 있는 임목비라고 하죠. 나무값으로 대신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토지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335억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무값 얘기는 또 뭔가요?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무를 사고 파는 데는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재용 씨는 이 점을 악용해서 받지도 않은 나무값을 받았다고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씨는 양도세 등 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을 했습니다. 뭐 재주가 좋네요. 60억 원이면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인데 세금으로만 이 60억 원을 떼먹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버지를 잘 둔 건지 잘못 둔 건지 검찰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조사를 하던 중에 전재용 씨 세금 포탈 혐의를 포착을 했습니다. 2013년 12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전 씨는 이제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세 포탈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 열린 재판은 뭔가요? 네, 앞서 땅을 산 업체 대표가 전 씨 탈세 재판 1심에서 나무값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항소심에서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120억 원짜리 허위 나무값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업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탈세 외에도 탈세 위증 교사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뭐 오늘 공판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은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땅을 산 이제 대표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씨는 지금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일찍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업체 대표의 회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대표의 소재지를 확인을 하고 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전재용 씨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왜 원주교도소에 있는 건가요? 일단 전 씨는 벌금 40억 가운데 1억 4천만 원만 냈습니다. 네. 나머지 38억 6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네. 벌금 미납으로 결국 이제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6년 7월 원주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안 내고 버티면서 뭐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다. 뭐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는데 뭐 낼 거 안 내고 버티는 건 이 집안 내력인가 보네요. 전재용 씨 그런데 이른바 그 교도소에서 황제 노역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하루 7시간씩 네. 교도소 내 쓰레기를 수거를 하거나 네. 배수로를 청소하는 노역을 수행하라고 처분을 받았는데 네. 하루 일당이 400만 원으로 책정돼서 네.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전 씨가 내지 않은 벌금 38억 원을 네. 노역장 처분일수 9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 400만 원이라는 일당 계산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게 일당이 나온 네. 건가요? 뭐 노역장 일수에 따라서 벌금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건데 2년 8개월만 버티면은 뭐 수십억을 버는 거니까 저라도 버티겠는데 뭐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기준에 맞춰서 뭐 노역장 일수를 좀 늘릴 수는 없는 건지 뭐 관련 법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김효종 기자와 대법관 인사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모두 8명을 추천했죠? 예, 변협은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네. 김명혜 변호사와 김형태 변호사, 네. 또 윤재윤 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렇게 4명의 변호사를 추천했고요. 네. 이상훈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강재연, 한희봉, 또 조재연 이렇게 4명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현직 판사나 검사는 없고 8명 모두 현직 변호사들이네요. 변협이 대법관 선출 관련해서 성명서를 낸 게 있죠. 이 추천 전에.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 뽑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8일에 낸 성명서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은 순수 재야 변호사로라는 제목의 성명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네. 또 그러려면 대법관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은 네.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수 재야 변호사라는 게 뭐 어떤 변호사를 순수 재야 변호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른바 제조 경험이라고 하는데 네. 사시에부터 연수원을 수료하고 네. 판사나 검사로 부임한 사람들이 아닌 바로 네. 변호사로 개업한 변호사들을 재야 변호사라고 법조계에서는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협이 추천한 순수 재야 변호사 뭐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네, 변협이 추천한 8명의 변호사 가운데 네. 4명이 순수 재야 변호사였는데요. 네. 최종 심사 대상 36명에 포함된 인사는 김선수 변호사와 강재현 변호사 이 2명입니다. 뭐 어떤 인사들인지 좀 면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전북 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네. 2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요. 네. 보통 사시나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면 판검사를 지망하기 마련인데 김선수 변호사는 사시 수석 출신인데도 바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노동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 사법개혁 담당 비서관 등을 역임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때 통진당 측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는 것이 변협의 추천사입니다. 네. 법원 안팎에서 뭐 현재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변협이 추천한 또 다른 그 재야 변호사 강재현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강재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이고요. 네.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변협은 강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왕성한 변론 활동으로 변호사업계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전임 변협 집행부도 김 변호사와 강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미 추천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재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뭐 주목해서 봐야 할 인사들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 네, 서울대 판사 출신이라는 대법관 순혈주의를 타파한 인물로 꼽히는 조재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조 변호사는 상고를 나와서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네. 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1년간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근무하면서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네. 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볼 때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것이 변협의 평가입니다. 네, 여성 변호사도 있던 것 같던데. 네, 변협은 여성 대법관 후보로 김영애 변호사를 네. 추천했는데요. 연수원 17기인 김영애 변호사는 21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또 세계 여성 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네.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당시에도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네, 뭐 면면들이 말 그대로 손색 없는 인물들인데 변협 추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가 나오는지 내일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참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본인 입장에선 정말 달갑지 않을 텐데요. 법꾸라지라고 불리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나타낸 게 2달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오늘 오후 2시 재판을 앞두고 네. 1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네.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는데요. 네.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게 있나요? 네, 검찰은 지난 4월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반법 위반, 위증 등이 있습니다. 네. 직권남용 혐의에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한 것, 네. 또 공정위의 CJ EN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요한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많은데 직무유기는 민정수석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무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 전 수석에게 법적 자문을 해주는 등 국정농단 진상 은폐에 가담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이 이를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이 특별감찰관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또 위협을 했었던 것,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뭐 우 전 수석은 그런 적 없다 또는 뭐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오늘 재판 전 2차례 진행됐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이미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30분가량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가택연금 생활을 하며 오늘날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많이 생각했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 못했냐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직 검사로서 직접 공소 사실과 증거 기록을 거론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법부는 알아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는 알아줬다. 뭐 자신에 대한 2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헌사이자 난 죄가 없다는 표현의 뭐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은데 뭐 왠지 자신이 귀한 간대에 대해서 천하가 모두 취해 있는데 나만 깨 있어서라고 노래한 초나라 시인이자 대부적 구런의 이소가 생각나는데 물론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아무튼 오늘 재판 문체부 인사 개입 혐의에 집중됐고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출석했죠? 예, 재판부는 모두 절차를 끝내고 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우 전 수석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한 진술과 증언 또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김 전 장관은 우 전 수석에게 인사 조치 관련 전화를 받고 이유를 물었지만 우 전 수석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사 조치가 내려진 6명의 공통점이 김종 차관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뭐 우 전 수석 측은 뭐라던가요? 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2일 열린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네, 우 전 수석 재판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재현 대류가주 변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날 두 대법관 제청은 서울대, 남성, 판사라는 기존 대법관 임명 도식을 깼다는 평가입니다. 조재현 변호사는 집안이 어려워 상고를 나와 은행을 다니다 성균관대법대 야간대학을 진학,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판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1년간 판사를 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재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 사건 등 이른바 시국 사건에서 소신과 강단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이른바 갑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고려대를 나온 박정화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30회 출신으로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내 법리와 재판 실무에 밝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대법원 업무와 분위기에도 익숙한 편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당한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처음 내린 법관도 박정화 판사입니다. 박정화 제청자가 임명되면 김영란, 전수환 전 대법관, 박보영, 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이날 상고 출신 조재현 변호사와 여성인 박정화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은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 이른바 주류와 다소 보수 쪽으로 치우친 대법관 구성 다변화의 시작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한 주 동안의 법조 소식들을 정리해본 로우 투데이 스페셜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의 로우 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